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홀로서기라며 살고 있는 싱글맘 김민지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풀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막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미워하게 된 사람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죠. 한 사람은 저를 키워준 언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제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떤 집에서는 그저 핑계로 쓰인다는 걸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차분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제가 13살, 언니가 19살 되던 해부터는 언니와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언니는 제 엄마이자 아빠였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언니는 대학에 갈 성적이 충분했는데도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어요. 그것을 썼더라면 넉넉하진 않아도 힘들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해뒀어요. 그리고선 어린 동생을 굶기지 않으려고 낮에는 공장, 밤에는 식당 일을 뛰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걸 다 버텨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당시에도 이제 막 고교를 졸업한 언니는 그렇게 저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겨울이었죠. 교복을 맞춰야 하는데 돈이 모자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춘기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이 다 새 교복을 맞췄다며 철없이 졸랐어요. 언니, 나도 새 교복 입고 싶어. 물려받은 거 말고. 그래, 우리 민지 새 교복 입어야지. 언니가 맞춰줄게. 걱정 마.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언니가 혼자 우는 걸 봤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더군요. 저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말로 새 교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가 한 달 내내 야근을 하고 점심도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돈인 줄 몰랐어요. 언니가 울었다는 것을 보고 그저 돈 버느라 힘들어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창피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새 옷 운운하며 언니를 힘들게 만들어서. 언니 미안해. 새 옷 입겠다고 해서.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 네 나이 땐 다들 새 거 갖고 싶고 그래. 언니가 모든 걸 다 새 것으로 줄 순 없어도 중요한 건 새 것으로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들 모두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 전 그런 언니를 보며 어린 마음에도 다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꼭 언니한테 받은 거 다 갚겠다고요. 언니가 저한테 해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언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 다짐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현실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언니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면서 동생 입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좋은 걸로 채워주려고 했죠.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자기는 떨어진 운동화를 신으면서 제 운동화는 새 것으로 사줬습니다. 그러니 제게 언니를 돕는 일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효도도 보답도 아니고 그냥 제가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거였죠. 세월이 흘러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언니는 그제야 부모님이 주신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언니가 저 키우면서 다 썼어도 됐을 돈이었지만 언니는 한 푼도 안 쓰고 제가 결혼할 때 맞춰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아이, 언니 왜 그랬어? 그냥 그때 써버리고 말지. 이깟 돈이 뭐라고 언니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대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텐데.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앞날을 생각해봤어. 어찌됐건 사회생활을 하면 결혼도 할 건데 결혼할 때 부모님 안 계시다고 시댁에서 얕잡아 보면 안 되잖아.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꽉 잡고 있었지. 그래도 재테크가 잘 됐는지 이자가 꽤 많이 붙었어. 언니, 미안해. 근데 너무 고마워. 결혼을 앞둔 지금 그 돈이 어떤 것보다 더 값지다는 걸 알게 돼서. 사실 결혼 당시에 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결혼할 때 보탤 돈도 많지 않아 눈치도 좀 보였고요. 그런데 언니가 딱 맞춰 부모님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보관하다 저에게 나눠줬다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언니가 그러더군요. 지금 받는 건 지금 당장 쓰지 말고 넣어놔. 대신 언니가 혼수랑 신혼집 보증금 조금 보태줄게. 언니, 나 그것까진 못 받아. 언니 쓸 돈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다 퍼주는데. 못 받긴 뭘 못 받아. 우리 민지 시집 가는데 언니가 이 정도도 못 해주면 그게 언니야? 부모님 계셨으면 이것보다 더 해주셨을 거야. 이건 나중에 꼭 갚을게, 언니. 갚긴 뭘 갚아. 너 행복하게 사는 게 갚는 거지. 그거면 돼. 결혼식 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부 대기실에서였죠. 민지야, 이제 너도 한 집안의 사람이 되는구나. 언니가 여기까지 키운 보람이 있다. 언니,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 없었으면 나 여기 못 썼어. 무슨 소리야.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거지. 그래도 하나만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자신은 지키면서 살아. 알았지? 응, 언니. 약속할게. 그때 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시댁 사람들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눈치챘던 거죠. 그러면서도 행여 제 결혼에 흠이 될까 입을 꾹 다물고 저 좋을 대로만 말해줬던 겁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도 언니가 함께 다녀줬습니다. 부동산을 돌며 한 푼이라도 깎아보려고 애쓰던 언니의 모습이 마치 친정엄마 같았죠. 남편은 그때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정작 자기 일인데도요. 그러니까 제 남편도 언니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도 몰랐지만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끝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야 전 시댁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에 대한 허영심과 과시욕이 유난한 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가정,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드렸죠. 동네 모임에 나가면 누가 무슨 백을 들었는지, 누구네 며느리가 뭘 해줬는지가 화제의 전부였습니다. 민지야, 옆집 박 여사 며느리는 시어머니 환갑에 명품 코트를 해줬다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해준다는데 나는 며느리를 잘못 만났는지. 솔직히 왜 며느리가 그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자식은 남편인데 저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기분이 나빴던 터라 말도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어머님, 그런 건 형편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뭐가 어때서? 다 마음이지, 마음. 너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시어머니만 그랬다면 저도 참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또 어땠는지 아십니까? 주식과 코인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절반 이상을 차트 들여다보는 데 쏟아부었죠. 빨간불 파란불에 일희일비하며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에 이거 진짜 대박 날 거야. 조금만 더 넣자. 우진씨,
우리 지원이 학원비랑 적금은 또 어떡하고? 또 그 돈 끌어다 쓰려고? 아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해? 이게 인생 역전 기회라니까? 당신은 그릇이 작아서 이런 걸 몰라. 남편이 절 답답해해도 그냥 아무 일 아닌 듯 넘겼어요. 대꾸해주면 더 들러붙어서 돈 달라고 할 게 뻔해서 아예 아무런 답을 안 줬죠. 그러니 점점 나가 떨어지더군요. 그렇게 결혼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언니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부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더군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니와 만나도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고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참이나 그 사실을 제게 숨겼습니다. 그러고선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내내 당부했죠. 예,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 알았지? 그건 말 그대로 비상용으로만 너를 위해서만 써. 저는 언니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니에게 들은 말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하루를 기점으로 그 말에 확 마음이 와닿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간 날이었어요.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피곤해서 저녁 먹고 일찍 잠들었었죠. 그런데 일찍 잠들어서 그런지 12시쯤에 한번 깼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우진아, 민지 친정 부모님 죽고 나서 받은 돈 좀 있다며 그 돈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요즘 너무 쪼들려. 새로운 가방도 못 사고. 얼마 안 있으면 동창 모임인데 같은 옷 입고 갈 순 없잖아. 엄마,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민지가 좀 야물어서 잘 넘어오진 않겠지만 잘 구슬리면 될 거야. 걔도 은근히 정에 약하거든. 부모 없이 커서 그런가 인정 욕구가 좀 있어. 그것만 잘 자극해도 돈 좀 보태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 돈, 내 물건은 내가 꽉 틀어지고 있어야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사달라고 조르는 명품이며 비싼 가전도 저는 어머니 명의로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 제 카드로 사서 어머니가 쓰게만 해드렸죠. 겉으로는 사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소유는 철저히 제 것으로 남겨뒀습니다. 영수증도 품질 보증서도 모두 제가 가지고 있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7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내가 허리가 너무 안 좋다. 옆집은 며느리가 안마의자를 사줬다더라. 너도 하나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저는 정말로 좋은 걸로 사드렸습니다. 다만 결제도, 명의도, 보증서도 전부 제 이름으로 해뒀죠. 시어머니는 그저 좋다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앉혀보게 했다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700짜리 안마의자를 척 사줬지 뭐야.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전 그 말을 전해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수증과 보증서를 서랍 깊숙이 챙겨뒀을 뿐이죠. 언젠가 이게 필요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그때도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이들 곁에서는 제 것을 지키는 게 곧 저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남편은 또 어떤 새로운 코인이 뜬다며 밤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기 전에 그것 좀 그만 봐. 눈 버리겠어. 조용히 해봐. 지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야. 이번에 잘하면 우리 집 살 수도 있어. 집은 무슨... 그러다 있는 돈도 다 날리지. 진짜 재수없게 왜 그래. 꼭 초치더라. 저는 그저 한숨을 쉬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평범한 부부싸움인 줄 알았죠. 그게 우리 사이를 갉아먹는 균열의 시작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제 인생을 구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의 언행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여보, 당신 부모님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그거 모아놨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정도 목돈이라면 굴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그게 돈이야? 잘 생각해봐.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을 건데. 사실 저도 자산관리회사에 돈을 맡겨둔 상태였어요. 다만 남편이 알면 또 자기한테 맡기라는 둥 헛소리를 할까봐 말을 안 한 거죠.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돈은 안 건드려. 부모님이 남기신 거야. 아니, 죽은 부모가 무슨 소용이야. 산 사람이 잘 살아야지. 우진씨, 말 다 했어? 그 말 다시 해봐. 그리고 써도 내가 쓰지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서 말하는데? 난 당신한테 유산 맡길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말도 꺼내지 마. 저는 그 돈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탐을 내도 꿈쩍하지 않았죠. 사실 남편은 그 유산 문제로 저를 여러 번 떠봤습니다. 어떤 날은 달래듯이, 어떤 날은 윽박지르듯이요. 여보, 그 돈 그냥 묵혀두면 손해야. 내가 굴려줄게. 2배로 만들어줄 자신 있어. 됐어. 당신이 굴린 돈 중에 안 망한 게 있어? 그건 운이 없었던 거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우진씨, 분명히 말하는데 이 돈은 내가 죽어도 못 줘.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그럼 남편은 한동안 시무룩해 있다가 며칠 지나면 또 슬그머니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거들고 나섰죠. 아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 부부 사이에 무슨 네 돈 내 돈이 있니? 우진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겠지. 매번 그렇게 철벽만 치지 말고 좀 맡겨보지 그러니. 어머님, 우진씨 결혼 전부터 쭉 주식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중에 수익 봐서 남긴 돈이 있긴 해요.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저도 맡기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럴 바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고요. 너? 그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낫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누가 네 돈 들고 나른다니? 우리 아들도 불쌍하다 불쌍해. 어떻게 지 마누라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도 같이 살아? 어머님, 그 사람 주식으로 돈을 한 달에 얼마나 털었는진 모르시죠? 생활비는 집꼬리만큼 주고 나머진 제가 다 충당하고 있어요. 저야말로 남편에게 이런 취급받고 같이 사는 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겠어? 먼저 시작한 게 시어머니인데도 언제나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손에 그 돈이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시간이 지나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더군요. 가슴이 철렁해서 2주 만에 저는 곧장 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오더군요. 여기 사는 사람 어디 갔는지 혹시 아세요? 그분요? 얼마 전에 근처 원룸 앞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라 그 사람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은 딱히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편함을 둘러보는데 마침 언니 이름으로 된 우편물이 꽂힌 걸 발견했죠. 그리고 우편함 호수를 확인하고 올라가 언니가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데 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얼굴을 보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언니가 반쪽이 된 얼굴로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말랐어? 응? 민지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몸은 별것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별것 아니긴 뭐가 별것 아니야. 병원은 갔어? 어디가 아픈 거야?
언니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언니가 좀 안 좋은 병에 걸렸어. 무슨 병? 수술해도 안 되는 거야? 폐암이래. 어이가 없었어요. 담배라고는 펴본 적도 없는 언니에게 폐암이라니. 그때 형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 꼴초였는데 집에서도 뻑뻑 피어대는 걸 본 적 있었거든요. 언니는 형부 옆에 있으면서 간접 흡연으로 폐가 망가진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군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도 치료는 받아야지. 보험은? 언니 보험 들어놨잖아. 왜 미련스럽게 이렇게 앓고만 있어? 그 말에 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부가 도박비 때문에 언니가 받은 유산을 언니 몰래 통장에서 이체시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언니 보험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까지 챙겨 도망쳤다는 거였죠. 언니에게는 보험도 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냥 너한테 짐되기 싫어서 조용히 견뎌보려고 했어. 근데 너도 그렇게 좋은 사정 아니잖아. 그런 와중에 나까지 너한테 짐되면 어쩌나 싶어서. 언니! 저는 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내준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도 동생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거죠.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 살릴 거야. 알았지?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내가 저축해둔 부모님 돈 쓰면 돼. 민지야, 안 돼. 그 돈은 부모님이 너한테 주신 거잖아. 그건 손대지 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그 돈으로 언니부터 살리셨을 거야. 언니, 내 말 들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당장 입원 준비나 해. 내가 뭐든 다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멈춰서 있다가 뒷차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머릿속에는 온통 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들 지원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엄마 눈 왜 빨개? 아, 엄마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우리 지원이 밥은 먹었어? 아빠가 라면 끓여줬어. 근데 엄마, 이모 잘 보고 왔어? 이모 잘 지내? 이모랑 놀고 싶은데. 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살짜리가 어느새 분위기를 눈치챘던 거죠. 아, 사실은 이모가 좀 아파. 근데 엄마가 꼭 낫게 해줄 거야. 우리 지원이도 이모 빨리 나으라고 기도해 줄래? 응, 나 이모 진짜 좋아. 이모 꼭 나아야 돼. 그래야 나랑 또 같이 놀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니를 위해서라도 전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붙더군요. 처형은 잘 계셔? 연락 안 됐었다면서. 갔다 왔어. 다른 데로 이사했더라. 형부가 도박에 정신 팔려서 도박 자금으로 집에 있는 돈 다 쓸어갔나 봐. 원래 살던 곳에 월세를 못 내서 결국 집을 옮긴 모양이야. 단칸방 원룸으로. 도박이라니. 도박은 손모가지를 끊어도 못 끊는다던데. 혹시라도 우리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 그런 인간들은 여지를 주면 안 돼. 냉정한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를 힘들게 한 형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곧 언니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언니가 폐암에 걸렸어. 그런데 형부가 보험까지 해지하고 환급금 받아서 도망가는 바람에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남긴 그 유산 언니 병원비로 줄 거야. 저는 솔직히 남편이 당연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언니에게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생 잊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야,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처형이 아픈 게 우리 책임이야? 그 돈 있으면 우리 지원이 영어 유치원이나 보내.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남? 우리 언니가 남이야?
우리 결혼할 때 언니가 어떻게 해줬는지 잊었어? 우리가 그때 언니한테 받은 게 얼만데? 받긴 뭘 받아. 그거야 처형이 좋아서 한 거지. 아니 솔직히 막말로 누가 해달라고 했어? 자기 마음 좋으려고 해준 건데 왜 우리가 처형 수발까지 들어야 해? 아이 병원비라니.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더군요. 네가 사람이야? 양심은 어쨌어? 그리고 당신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 그 돈 내 돈이야. 부모님이 나한테 남기신 내 돈.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난 그거 언니 병원비로 쓸 거야. 아이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결혼했으면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럼 당신 주식이랑 코인 박은 돈도 같이 쓰는 거야? 그럼 그것부터 빼서 내놔봐. 남편은 그 말에 입을 꾹 다물더군요. 자기 돈에는 손도 못 대게 하면서 제 돈만 같이 쓰자는 그 뻔뻔함이라뇨. 싸움은 격해졌고 결국 남편에게 화를 잔뜩 낸 채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민지야, 너 친정언니 병원비를 대겠다고 했다며? 너 잘 생각해. 네 가족은 이제 그쪽이 아니라 우리야. 언니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왜 우리 가족에게 써야 할 돈까지 다 퍼다주는 거야?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는 절대 돈 못 주겠다고 했으면서 이 사람 차별도 정도껏 해야지. 어머님, 언니는 저한테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명품백 사려고 돈 달라는 어머니랑 아픈데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꾹 참고 병원도 못 가던 저희 언니랑 똑같아요? 부모는 무슨... 예, 솔직히 내가 네 언니라면 동생한테 눈치가 보여서라도 도와달란 소리 못한다.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가. 전 그 말에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언니가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염치요? 그 염치 어머니가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한테 가르치셔야 할 것 같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머니야말로 며느리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뿐인 친정 식구 병원비 되겠다는 걸로 이렇게 난리칠 줄은 몰랐네요. 누가 들으면 남편이랑 같이 모은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있는 줄 알겠네요. 제 돈이니까 제가 알아서 쓸게요. 앞으로 신경 끄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렇게 대놓고 부딪힌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곧장 언니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은행에 가서 부모님이 남기신 그 돈으로 언니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못 갚은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걸 안 남편이 또 따지러 왔습니다. 너 진짜 그 돈을 처형한테 줬어? 나랑 상의도 없이? 내 돈으로 내가 있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너야말로 상의라는 말로 나한테 그 돈 못 쓰게 할 거잖아. 이게 진짜 너 그 돈으로 우리 집 대출이나 갚을 생각은 안 해봤어? 처가에 갖다 바칠 줄만 알고. 우진씨, 그 대출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당신 코인 물타기 한다고 끌어 쓴 돈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당신한테 내 돈 맡겨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 언니 저렇게 죽도록 놔둘 생각 없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사람과 함께한 10년 세월이 통째로 후회스럽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못 봤던 건지도 모르죠. 콩깍지가 씌었던 거였을까요? 솔직히 전날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이혼이란 단어를 떠올렸어요. 하나뿐인 친정 가족에게도 저 따위로 행동하는 남편이 내가 늙으면 날 위로해 줄까? 저는 너무 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대놓고 이혼 생각했다고 말할 순 없어서 그저 묵묵히 지원이 도시락을 쌌죠.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재산을 정리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모았죠.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과 과연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긴커녕 원수처럼 구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언니가 이번 중에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들을 챙기러 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찾다 서류를 한 장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차용증 한 장과 빛바랜 통장이었죠. 그런데 그 차용증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이 다름 아닌 제 남편 정우진이었거든요. 저는 그 차용증을 휴대폰으로 찍어두고 원본은 따로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통장도 한 장 한 장 넘겨봤죠. 거기에는 오래전 언니가 누군가에게 큰돈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날짜가 차용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더군요. 그때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언니에게 돈을 빌린 게 분명했습니다. 날짜는 저희 신혼집 계약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과 차용증을 이혼 서류와 함께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일상을 이어갔죠.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병원에서는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실려왔으며 큰 수술과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남편과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 앉으니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돈 있어? 당신 친정 부모님 사망보험금 받은 거 있잖아. 그 처형한테 다 쓴 거 아니면 그걸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진씨, 당신 주식이랑 코인 가진 거 있잖아. 그거 처분하면 어머니 병원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쓰면 되잖아. 아니 그건 지금 팔면 손해라서 안 돼. 조금만 더 있으면 오를 거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손해볼까 봐 주식을 못 판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야, 당신 어머니.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 친정돈 그거 어차피 묵혀두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순간 저는 이혼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본인 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자기 욕심은 한 톨도 못 버리는 사람. 처분만 하면 될 자기 자산은 끝까지 끌어안고 아내가 받은 부모 목숨값만 뜯어내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한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화가 나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이 있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미안한데 이미 그 돈 다 언니 통장으로 보냈어. 나한테 한 푼도 없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말하지 마. 당신이 돈 맡겨둔 것도 아니잖아. 남편에게 톡 쏘아붙이고 시어머니가 누운 병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가 곧 눈을 뜨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평소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분이 아쉬울 때가 되니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여보, 어떻게 좀 안 되겠어? 엄마 이대로 둘 거야? 민지야, 설마 도와줄 생각 없는 건 아니지?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니. 너 네 언니도 도와줬다며. 그런데 왜 나는 안 도와준다는 거야? 도와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돈은 이미 제 수중에 없어요. 그래서 못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서운하게 굴 거야?
아픈 엄마 앞에서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겠냐고. 우리 언니가 아플 때 당신은 뭘 했어? 똑똑히 기억나는데 한번 말해줄까?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아는 거죠.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굴 도와주냐고 나한테 그랬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우리 엄만 가족이야.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 언니는? 우리 언니는 생판 남이야? 꽥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얘,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시어미가 죽게 생겼는데.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라면 며느리한테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런 소리 못할 것 같은데요. 염치가 없으신 거예요? 팔다리 멀쩡하고 돈 벌고 있는 아들한테 말하면 될 걸 왜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기가 제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오자 할 말을 잃은 거였죠. 남편이 발끈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엄마 병간호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가. 며느리가 뭔데? 내 가족도 아파서 곧 중내 맞내 하는데 내가 지금 어머님 병간호할 정신이 있겠어? 어머니, 당신 어머니야. 와이프한테 대리효도 시키지 말고 당신이나 어머니 잘 챙겨.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야? 전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기적? 당신이 그런 말하는 거 웃기다. 뭐? 내 언니 아플 때 내 돈 쓰는 것도 아깝다고 말하는 쓰레기가 바로 너잖아. 넌 무슨 말을 해도 그딴 식으로 해.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뒀던 그 차용증의 정체를 언니에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언니는 한사코 말을 안 하려 했죠. 언니, 이 차용증 뭐야? 여기 왜 우리 남편 이름이 있어? 솔직히 말해줘. 민지야, 그건 그냥 옛날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언니, 나 지금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그래. 더는 못 참아. 제발 말해줘.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5년 됐나? 제부가 코인인지 주식인지 크게 망했을 때 빚막아야 한다고 나한테 돈을 빌렸어. 꽤 큰 돈이었지. 차용증까지 쓰고 꼭 갚는다고 했는데 갚았어? 한 번도 준 적은 없었어. 그래도 네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바쁘다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린 돈은 우리 언니에게서 빌린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던 거죠. 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동안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네 결혼이 깨질까 봐. 너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언니 때문에 그게 깨지면 안 되잖아. 저는 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동생만 생각하다 죽을 병까지 얻은 거였죠. 그날 저는 언니에게 부탁해 그 차용증의 채권을 제게 정식으로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죠. 이제 그 돈은 합법적으로 제가 받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자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향해 시위라도 하겠다는 듯 남편이 시간 생길 때마다 내내 시어머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실 앞에 도착하니 두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혹시나 싶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진아, 며느리 친정돈 그거 받아내야 돼. 지 언니한테 줬다고 했지만 설마 다 줬겠어? 자기도 자식이 있으니 좀 남겨뒀겠지. 그건 네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 걱정 마. 내가 최대한 뽑아볼게. 그 아픈 소리 하면 불쌍하게 생각해서 더 줄 거야. 엄마도 엄청 힘든 척해. 그래, 네 말이 맞아. 혹시라도 너희 이혼할 땐 하더라도 받아야 할 건 다 받아야 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우겨서 다 가져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모자가 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민낯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죠. 처분만 하면 어머니 병원비가 나올 주식을 끌어안고 아내 돈을 뜯으려는 그 속내까지 전부요. 그날 병실 밖에서 들은 그 대화는 두고두고 제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과 며느리라고 걷어줬다는 시어머니가 절 그저 뽑아먹을 대상으로만 봐왔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변호사도 차용증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해야 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효는 괜찮은 건가요? 5년 정도 됐는데요. 개인 간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으니 충분히 살아있어요. 차용증의 날짜와 금액, 서명까지 다 있으니 증거로도 완벽합니다. 전 그 말에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법은 제 편이었죠. 저들이 법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듯 막무가내로 굴 때 저는 조용히 법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칼을 갈기로 했죠. 그리고 사모님, 그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유리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녹음이랑 서류 전부 준비해놨어요. 변호사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셨네요. 이 정도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안전한 곳에 따로 백업도 해뒀죠. 집에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니 또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이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난 엄마가 맨날 나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왜? 아빠는 나하고 안 놀아줘. 맨날 빨강파랑 선만 있는 화면만 봐. 내가 놀아달라고 해도 귀찮다고 저리 가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8살 아이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자라게 할 순 없었죠. 지원아, 엄마가 약속할게. 엄마는 우리 지원이 절대 안 슬프게 할 거야. 엄마 믿지? 응, 난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 말에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완전히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양도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월급 통장과 증권 계좌에 압류가 걸렸죠. 남편이 새파랗게 질려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내 계좌가 왜 압류돼 있어? 아, 그거? 당신이 우리 언니한테 빌리고 안 갚은 돈, 그 차용증 내가 언니한테 넘겨받았거든. 법대로 돌려받는 중이지. 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언니 물건 정리하다 발견했지. 이걸 발견 못했으면 당신이 언니한테 돈 빌렸다는 사실조차 모를 뻔했어. 우리 신혼집 살 때 당신이 낸 돈이 이 돈이지? 뭔가 잘못됐겠지. 게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시효 안 지났어. 내가 다 알아봤거든. 매달 갚겠다고 해놓고 갚지도 않고 5년을 버텼다지?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평생 갚을 생각도 안 했던 빚이 이혼 직전에 칼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남편은 며칠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서 날아오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 그것이 확정되자 결국 계좌가 묶여버린 거죠. 야, 너 이거 풀어. 당장 풀라고. 내가 왜 풀어? 당신이 갚으면 풀리는 거야. 우리 언니한테 빌린 돈 이자까지 쳐서 똑바로 갚아. 그걸 내가 무슨 돈으로 갚아? 지금 내 계좌가 다 묶였는데. 그러게 진작 갚았어야지. 5년 동안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돈으로 갚냐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좋아하는 주식이나 코인 팔아. 하긴
친엄마 병원비가 모자라도 안 내는데 뭐 그래도 통장 풀려면 갚아야겠지? 남편은 분에 못 이겨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죠. 법은 냉정했고 저는 그 냉정한 법을 정확하게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저는 그 집안에 제가 산 물건들을 모조리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기, 침대, 매트리스, 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안마의자, 거실 소파까지 전부 제가 렌탈한 거나 제 명의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렌탈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명의자 본인입니다. 등록된 가전 전부 수거 신청할게요. 위약금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너 미쳤어? 이걸 왜 다 빼?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거 다 내 명의야. 내가 내 거 뺀다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냐. 전 그 말에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가족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피도 눈물도 없도록 만든 게 누군데? 제 명의로 돼 있던 인터넷, 정수기, OTT 구독, 가전까지 전부 해지하자 남편의 일상은 하나둘 멈춰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나오는 게 없고 정수기도 회수해 가서 생수를 사서 마셔야 했고 냉장고도 사라진 빈집에서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죠. 그 모든 게 제가 그동안 묵묵히 떠받쳐 온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빈집을 둘러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게 누구 덕분이었는지 깨달은 거죠.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놔? 당신이 쪼잔하게 나오니 나도 그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내 돈 주고 산 모든 건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도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부? 부부라는 말은 당신이 할 자격이 없어. 부부가 어떻게 아내 친정을 그렇게 짓밟아? 남편이란 사람이 어떻게 처형돈을 떼먹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짐을 챙겨들고 그 집을 나섰죠. 10년을 산 집이었지만 미련은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죠. 조만간 이혼 서류 들고 방문할 테니까 도망가지나 마.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친척들과 남편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이 오는 날이었죠. 다들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다들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뭐야? 사람들 다 있는데.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모자라다고 하셨죠? 어머님 아드님이 주식이랑 코인 팔면 당장이라도 병원비 나올 거예요. 그건...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생긋 웃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건 왜 안 팔고 아내더러 돈을 계속 쓰라고 하는 건지. 그게 그렇게 아까운가? 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우진아, 그게 정말이니? 너 돈이 있었는데도 없다면서 네 마누라 돈 뺏으라고 한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곧 답이었죠. 어디 말 좀 해봐라.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엄마, 그건 팔면 손해라서. 손해? 이 어미 치료보다 그 주식이 더 중요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충격에 그대로 베개에 머리를 묻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았던 분이 그 아들에게 배신당할 뻔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건 아드님이 우리 언니한테 빌리고 안 갚은 차용증이에요. 한 5년 전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드님이 처형돈 빌려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리고도 한 푼도 안 갚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우진아, 이게 사실이야?
너 처형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렸어? 그러고도 안 갚았어? 엄마, 그건 민지가 지금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닥쳐 이 못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사들인 것처럼 보였던 명품 가방들, 비싼 가전들, 그것들이 전부 제 명의, 제 소유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저는 그것들을 이미 모조리 중고거래로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그동안 들고 다니시던 명품 가방들이랑 집에 있던 비싼 가전들요, 그거 전부 제 명의, 제 소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팔았어요. 사실 그것들을 처분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집이 비어 있었으니까요. 제게는 그 집 비밀번호도 있었거든요. 저는 하루 날을 잡아 그 집에 가서 제 명의로 된 물건들을 전부 실어냈습니다. 명품 가방 5개, 안마의자, 김치냉장고, 그 비싼 텔레비전까지요. 모두 제가 직접 사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죠. 중고거래로 내놓으니 순식간에 팔리더군요. 명품 가방은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품 맞죠? 보증서 있나요? 네, 보증서랑 영수증 다 있어요. 제 명의로 산 거예요. 깔끔하게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을 저는 한 푼도 제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부 언니에게 빌려간 돈의 일부를 갚은 셈치고 언니 통장으로 보냈죠. 뭐? 네가 내 물건을 팔았다고? 어머님 물건이 아니라 제 물건이었죠. 그리고 그거 판 돈은요, 우진 씨가 우리 언니한테 빌려간 돈 갚은 셈치고 제가 가져갔어요. 그동안 신세 진 거 이렇게라도 돌려받아야죠. 아직 받을 거 많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대로 까무러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가방, 내 명품들, 그게 다 어디 갔어? 인연이 내 물건을 팔아먹어? 어머님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영수증도 명의도 다 제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펄쩍 뛰며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저희들의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 제발 그만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제발 그만하라고?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야. 그걸 몰라서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그건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당신이 한번 겪어봐.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분에 못 이겨 소리쳤죠. 그래, 이혼해. 너 같은 독한 여자랑 누가 살아. 당장 이혼하자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좋아. 그 말 책임져. 여기 서류 있어. 도장 찍어. 그렇게 저는 그토록 원하던 이혼의 확답을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받아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한 방은 제가 손쓸 필요도 없이 하늘이 알아서 내려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끝까지 끌어안고 있던 주식과 코인이 그 무렵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손해볼까봐 어머니 병원비도 못 댄다던 그 돈이 며칠 만에 반토막, 다시 반토막이 나더니 결국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폭락하는 차트를 보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다 날아갔어. 다 날아갔다고. 진작 처분만 했어도 어머니 병원비가 되고도 남았을 그 돈이 제 욕심 하나 못 버린 대가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건 제가 한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남편은 그 폭락한 코인 차트를 붙들고 며칠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본전을 찾아보겠다고 빚까지 내서 더 사들였다가 그것마저 폭락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 병원비는 결국 친척들이 십시일반 보탰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허영심과 과시욕 때문에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빚이 있었고요.
그토록 아들을 떠받들던 시어머니가 정작 위급할 때는 아들 덕을 단 한 푼도 못 본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도 안타까움도 아닌 그저 담담함이었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제가 한 일이라곤 그들이 뿌린 것을 정확히 그들 앞에 돌려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8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실질적으로 키운 것도 저였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훨씬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정당한 재산 분할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은 제 특유 재산이라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죠.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끝이야? 그래.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 표정이야?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 내 돈으로 우리 언니 병원비 대주겠다는 걸 싫어한 날부터 끝은 정해져 있었어. 내가 그땐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난 용서할 생각도 다시 잘해볼 생각도 아예 없으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받은 위자료로 언니의 치료를 끝까지 받게 했죠. 다행히 형부가 해지하지 않은 암보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해지 환급금이 없어서 그냥 놔둔 모양이었어요. 그걸로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제 유산은 고스란히 언니와 함께 살집을 얻는 데 썼어요. 언니는 치료가 잘 되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그 따뜻한 미소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언니와 함께 운영할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파는 식당이었죠. 어릴 적 언니가 식당 일을 하며 저를 키웠던 걸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우리 가게에서 일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매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시댁은 저와 아들이 떠난 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에 듣기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날 병실 사건 이후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려 했던 아들을 끝내 용서하지 못했고 아들은 자기 인생이 이 지경이 된 게 어머니 때문이라며 원망했답니다. 결국 남편은 그렇게 가기 싫다며 버티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엄마, 어쩔 수 없어. 나도 먹고 살기 바빠. 거기 가 계셔. 자기가 제게 했던 그 말을 이번엔 자기 어머니에게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 요양원에서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저희가 살던 집을 팔았죠. 게다가 저희 언니에게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해서 이번엔 시어머니가 살던 시골집까지 팔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주식과 코인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결국 갈 곳까지 없어서 원룸을 하나 얻어 월세로 지낸다고 하더군요. 매달 양육비까지 내야 하니 힘들 겁니다만 자기가 뿌린 대로 열심히 거두고 있는 거니 불쌍한 마음도 안 들더군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언니를 지키려다 남편의 진짜 얼굴을 보았고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며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그 가족이란 끈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법이죠. 베푼 은혜는 언젠가 빛으로 돌아오고 짓밟은 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디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